노만의 중금속을 녹이는 소금의 힘에 대해서 강순남 여사의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계속 이어서 중금속을 녹인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은 신체의 장기 중에서 간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시킨다. 간은 이처럼 중금속을 분해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소금처럼 금속을 잘 녹이는 물질도 없다. 바다를 떠다니는 배를 보라. 아무리 튼튼한 강철로 만들어도 짜디짠 바닷물에 닿는 부위는 물론이고 소금기가 어린 해풍만 쏘여도 쇳덩이가 금방 빨갛게 녹슬고 만다. 이처럼 바닷물이 철판을 녹이고 부식시키듯이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도 마찬가지로 천혜의 중금속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즉 소금이 간장에 모여 중금속을 분해해서 배출시킨다는 얘기다. 그런데 소금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몸에 들어온 중금속들은 분해가 되지 않고 간에 뭉쳐 염증이 생기게 하고 간을 굳게 만드는 경화작용을 일으키며 이것이 심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간염이나 간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소금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는 이들에게 소금을 먹여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간염이나 간암 환자가 다른 환자들은 소금의 복용량을 점차 늘려 50g만 먹여도 쉽게 설사를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양의 4배, 5배를 먹여도 설사를 쉽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간이 그동안 부족했던 소금을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소금 대신에 설탕을 많이 먹으면 간 주위에는 각종 세균이 살게 되고 바이러스가 발생해 간염의 원인이 된다. 현대의학이 약으로도 잘 고치지 못하는 A형, B형 등의 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요즘 간염에 걸린 아이들이 많은데 원인은 아이스크림에 있다. 간 자체가 차고 단 음식은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니 간염에 잘 걸리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간에 발생한 염증이나 간암을 퇴치하는 데에만 소금만큼 확실한 무기가 없다고 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B형 간염 환자만 해도 소금을 절대 못 먹게 한다. 그래서 나는 답답하다. 과연 이렇게 해서 환자를 어떻게 낫게 한단 말인가? 전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간암에 걸려 내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어머니가 유명한 콩나물 비빔밥집을 30년이나 하면서 귀하게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만 잘못된 주먹세기의 길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주먹이 세다고 해도 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 말기 간암으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고 당시 어느 성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던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되면 홀로 남을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불효와 잘못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통회와 반성을 거듭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나자 그는 변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던 사람이 몰라보게 호전된 것이다. 그는 자신만만해졌다. 그 후에 수염도 깎고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채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가 있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CT 촬영을 해보고 나서 도대체 그 암이 어디로 갔느냐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더라고 했다. 시한부 3개월인데 자 이렇게 될 수 있군요. 양심과 인성의 회복이 곧 병의 회복이다. 지난 1989년도로 기억된다.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모 가수가 TV에 나와 자신의 매니저가 임파선 말기암에 걸려 죽어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본 한 가톨릭 신자가
그 가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번은 아들이 수사였고 딸이 소녀일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사연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 나를 찾아가 보라고 편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편지를 받은 그 매니저는 당시 내가 살고 있던 잠실의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암 때문에 어찌나 몰골이 흉한지 눈썹과 머리는 다 빠지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내 딸아이가 그를 보고 혹시 스님이냐고 물을 정도였다. 나는 그를 열심히 교육시켰다. 소금과 야채를 먹이고 풍욕을 시키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도 내가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따라했다. 하루에 무려 풍욕을 11번씩 했고 교육이 끝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야채를 사들고 나를 찾아왔으며 하루 동안 전화를 평균 6차례 정도 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나름대로 열성을 다했다. 그렇게 하기를 2달이 지나자 그의 몸이 점점 회복돼 눈썹이 나고 머리칼도 나기 시작했다. 나도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축복했다. 그만큼 보람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에게 전화가 왔다. 원장님, 필리핀에 안 가실래요? 필리핀엔 왜요? 그것이 심령수술로 암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가 이런 제의를 해왔지만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당시 모 인기 여성 가수가 그곳에서 심령수술을 받아 암이 완쾌됐다고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위암에 걸려 내게서 교육을 받은 모 은행 지점장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그러나 얼마 후에 MBC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것은 모두 사기였다는 방송이 나온 후 그 지점장 부인이 울면서 내게 전화를 해왔다. 암이 낳은 남편 대신 관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난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러나 그 후로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 그는 임파선 암에 걸린 어떤 사람을 내게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같은 암에 걸린 한 여성 탤런트가 상담을 해왔기에 나는 혹시 그 매니저를 안다면 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그 탤런트가 나를 물어보자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배은망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당신도 올 필요가 없다며 돌려보낸 일이 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체면 등을 내세워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내가 교육을 하는 이유와 목표는 양심의 회복과 인성의 회복, 그렇죠. 그리고 정의 회복이다. 우리가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정신병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우울증이 한창 일할 나이의 20, 30대를 공략하고 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하나같이 정신과적 질환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 현대인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불면증을 비롯한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은 비타민 C와 당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염분의 부족을 꼭 추가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위에 평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살만 열심히 소금을 먹여보기를 권한다. 아마 평소보다 훨씬 잠을 수월하게 잘 것이다. 이처럼 소금을 먹으면 잠이 잘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장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불면증을 앓는 사람일수록 변비 환자가 많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먹고 장이 편해지면 쾌변이 되기 때문에 변비증도 호전되고 따라서 잠도 잘 온다. 정이 부족하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도 장의 문제이다. 이 장의 문제는 곧 뇌의 문제이며 그래서 장청을 뇌청이라고 하는 것이다. 장이 편하면 머리가 맑고 편해지기 때문에 평소 무뚝뚝하고 작은 일에 예민한 사람도 소금만 많이 먹으면 다정해지며 신경 예민증이 많이 완화된다.
어린 아기에게 젖을 배불리 먹였는데도 아기가 잠을 자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미량의 소금물을 먹이면 아기는 쿨쿨 잠을 잔다. 이런 불면증 환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우울증 환자 역시 소금을 보름 정도만 많이 먹여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절기상으로 보면 봄철에 정신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증상이 재발하거나 더 심해진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소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염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을철에도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려 염분이 빠져나간 탓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예전에는 특히 겨울철에 싱싱한 채소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비타민C의 결핍증까지 겹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곤 했었다. 그런데 겨울철의 염기 부족 현상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마찬가지이다. 봄철이면 장독마다 표면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싱거워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봄철에는 간장과 된장, 고추장독의 뚜껑을 열어놓지 마라. 예부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동식물조차도 봄철이면 같은 이유로 겨울에 부족했던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장독 안의 간장과 된장, 고추장의 염기를 다들 열심히 빨아당긴다. 그래서 이런 장류도 동식물에게 염기를 빼앗겨 윗부분이 싱거워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이다. 동식물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인들 어떻겠는가. 가족 중에 정신 환자가 한 명 있기라도 하면 온 집안이 큰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인생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가족이야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지만 정작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본인의 인간적인 비참함은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4년여 전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던 때의 일이다.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부인이 이 교육에 참가했는데 그땐 참가 인원이 많아 병력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간단한 질문으로 대신했다. 그녀는 첫눈에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그 교감 선생은 무척이나 태연했다. 잠을 어느 정도 못 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못 잡니다. 그래요? 혹시 장난 증세 같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2-3일이 지나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고온히 잠자는 사람 가운데 힘 약한 사람들을 골라 목을 자르고 함께 교육을 받던 수녀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소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녀를 감당하기 정말 힘이 들었다. 정신 환자들만 별도로 모아 교육을 시킨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의사와 약사, 수녀, 일반 가정주부 등 점잖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녀로 인해 교육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그 부인을 내게 맡긴 교감 선생이라는 분이 교육이 끝나는 날 데리러 오겠다면서 떠나버려서 당장 데려가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안 서는 것이었다. 밤새 그녀와 실랑이를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 그 교감 선생에게 학교로 전화를 했다. 그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사실대로 실토를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정신병력이 올해로 8년째라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서 혹시 제 처도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희 딱한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매정하게 데려가려고 말하기가 힘들었다. 내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병들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내 임무고 사명이 아닌가. 거기다 그녀는 단식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해도 보식이 문제였다. 단식을 하다 갑자기 멈추고 보식을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교육생들에게 그녀의 처지를 설명한 후에 양해를 구하고 계속 그녀를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교육 도중에 그녀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원장님, 저 입 보세요. 왜요? 입이 어때서? 잘 봐요. 뱀 대가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녀는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다. 여기 봐요. 이 뱀 대가리가 막 나가고 있더구요. 천진스럽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울렸다. 웃기다를 거듭했는데 교육을 시킨 지 나흘쯤 지나자 그녀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런 때가 고비인 것이다. 누구나 어떤 병이든지 교육을 받기 시작해 사흘에서 닷새쯤 지나면 몸의 상태와 병의 증세가 호전되기보다 극도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병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더욱 그렇다. 그녀는 완전 미쳐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한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며 감시해야 했고 때론 어쩔 수 없이 손을 묶기도 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팔자를 타고 태어났을까? 이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자문을 해보곤 한다.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도 많은데 이런 힘든 일을 자초해서 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 나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본다. 저 여자는 또 전생에 무슨 팔자를 타고 태어나서 저 천형을 받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팔자를 한탄하던 것도 금방 잊고 이 내 마음이 측은해져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도와줘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게 된다. 믿고도 가엾기만 한 그녀는 오직 내 말만을 들었고 나만 무서워했다. 나는 그녀가 발악을 하다 잠이 들어야 그녀 곁에서 겨우 눈을 붙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피곤에 떨어져 잠이 든 사이에 그녀가 일어나더니 고온히 잠자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아이고 잘난 체하더니 쭉 뻗었네. 그 사람들은 그 말에 모두가 실수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설수설하던 그녀가 7일째가 지나자 놀랍게도 변하기 시작했다. 믿지 않을지 몰라도 8년이라는 정신병력을 가진 중증 질환자인 그녀가 갑자기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도 표정도 차분해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행동이 조신해졌다. 이것도 내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함께 교육을 받은 의사, 약사들이 직접 목격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건강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이 갖고 온 약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약을 주면 입을 꾹 다물었고 소금을 주면 입을 쩍 벌렸다. 교육을 마치고 떠나갈 때 그녀는 내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겼다. 원장님, 처음에 거짓말을 했던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정신착란이 왔을 때 원장님을 괴롭혀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육생들에게 모두 다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런 결과는 내가 잘났거나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요법의 이치일 뿐이다. 실제로 나는 가까운 친척들도 전혀 모르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친척 아이를 구해낸 적도 있다. 정신병 감옥에서 5년 만에 구해낸 친척 아이, 친척 딸 가운데 내가 아주 예뻐하던 동생뻘 되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어려서부터 미스 코리아를 방불할 만큼 예쁘고 늘씬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애가 나를 들어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친척을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곤 했지만 항상 적당히 말을 얼버무리곤 해서 난 그 애가 외국으로 유학이나 갔나 했다. 우리 친척들은 하나같이 외국물을 많이 먹어 버터나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식을 하고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말해도 언제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장례를 끝내고 나서 나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이 친척들에게 대접했다. 그때 그 자리에는 앞서 얘기한 신장암에 걸렸다가 내게 교육을 받은 소녀님도 계셨다. 우리 친척들은 거의 다 천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부님이나 수녀님 말씀은 잘 들었다. 그래서 그 수녀님에게 우리 친척들이 자연건강법을 잘 믿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모인 친척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주세요. 친척들이 일제히 수녀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얼마 전 신장암에 걸렸었습니다. 그것도 말기라서 가망이 전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안젤라에게 건강법을 교육받고 나서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안젤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제서야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아니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설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 꿈은 정신질환자를 고치는 것. 안젤라 나 좀 살려다오. 그 예쁜 딸을 가진 친척이 나를 찾더니 내 손을 잡고 우는 것이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안젤라 그 애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 그 애 좀 살려다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미스 코리아를 뺨칠 정도로 예쁘고 잘생긴 아이가 5년째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 친척은 혹시 누가 이런 사실을 알까봐 자존심이 상해 친척들에게도 몰래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즉시 그 친척과 함께 정신병으로 달려갔다. 키가 1m 70cm, 몸무게가 40kg이던 그 애는 어느 날부터인가 위하수증에 걸려 음식물이 소화흡수가 되지 않자 갑자기 거식증이 찾아왔다고 했다.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먹으면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토하고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온갖 먹을 것이 가득했지만 하나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더니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그 예뻤던 아이는 어찌나 얼굴이 창백한지 흡사 귀신처럼 변해 있었다. 그때 나는 성당을 빌어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친척과 그 애를 교육관에 집어넣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후 일주일 동안 일부러 이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내가 교육하면 고집이 센 데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음살 피우면서 내게 어떡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봐 염려가 됐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찾아가 보니 손에 물이라곤 묻혀보지 않은 그 친척은 직접 빨래를 하고 걸레질까지 하는 등 사람이 달려도 그렇게 달라져 있을 수가 없었다. 친척은 나를 보자 놀란 얼굴로 속삭였다. 걔가 사흘 만에 잠을 자더라. 글쎄 나는 그 친척에게 앞으로 지금까지 자연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살겠느냐고 묻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했다. 고맙다. 앞으로 네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교육을 받은 그 애는 그 무서운 정신병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데려다가 8개월 동안 생식을 시켰더니 얼굴빛도 좋아지고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이 되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애의 경우처럼 지금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짧은 교육만으로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적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의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낸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찌 한둘일까. 10여 년 전 나는 앞서 얘기한 미국에서 온 내과 의사와 함께 서울에서 유명한 모 정신과 병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그녀는 의사로서 남다른 의식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병원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한없이 울었다. 지금에야 많이 달라졌겠지만 당시 그 병원은 한 병동의 정신질환자를 150명이나 수용해 놓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다. 거기다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여성 정신 환자들의 경우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비인간적인 수모와 피해는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정신이 맑지 못하다는 이유로 폐쇄된 공간에 갇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실제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내 32개 정신병원과 각종 요양시설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가운데 직원들로부터 구타나 기합, 이동권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이 전체의 25%나 됐다고 한다. 거기다
미신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부지기수이니 더 말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진실로 관계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에게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교육을 한 번만이라도 맡겨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꿈이고 앞으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에 의해 이 세상의 병 가운데 가장 치료하기 쉬운 병이 정신질환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일단 소금만 많이 먹여도 확실한 차도를 보이기 때문이며 나는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오랜 내 경험에 의해 얘기할 뿐 맹세코 과장이 아니다. 감히 말하건대 나는 이 중의 많은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자신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3% 정도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살인, 미수범과 살인범 중에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범죄자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도 27%와 43.8%로 나올 만큼 심각하기만 하다. 그 끔찍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도 정신질환자였다. 그러나 나는 현재와 같이 소금을 적게 먹거나 갈수록 적게 먹는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전 국민의 10에서 20%가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을 비제도권 자연건강 연구가의 한낱 헛된 소리로 듣지 말고 진정으로 정신질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귀담아 주길 바란다. 나는 소금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그러나 당뇨나 암, 아토피, 정신질환과 같은 앞에서 열간 질병들을 순전히 소금의 힘만을 빌어 병든 사람의 몸을 회복시켰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관장이나 된장찜질, 활은 운동, 냉온욕, 풍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미돼 교육의 시너지 효과와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병으로부터 몸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에는 더 이상의 사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듭 말하거니와 소금은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방부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현대의학의 신봉자들은 결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가능한 한 소금을 많이 먹지 말고 싱겁게 먹으라고 변함없이 강조할 것이며 정책당국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말을 추종할 것이 틀림이 없다. 제도권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이들 앞에 나는 한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진실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소금의 효용 가치를 모르고 계속 거부하는 한 국민 건강은 결코 살 수가 없다. 제발 귀를 열어라.